한 권의 금서, 한 명의 반항아,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여정.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인데 이게 또 엄청난 여행기에서 시작됐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18세기 조선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기 하나가 너무 위험해서 책으로 찍어내지도 못하고 선비들끼리 몰래 손으로 베껴서 돌려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책이 이렇게 위험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와, 이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었어요. 보시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딱 보이죠? 왼쪽을 보세요. 와, 집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다가 임금의 사위가 친척일 정도였으니까요. 완전 금수저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젊은 나이부터 마음의 병,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같은 걸로 엄청 고생했다고 해요. 이런 환경이 그를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게 만든 거죠. 남들 다 가는 그 뻔한 길, 관직에 오르려고 과거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딱 거부했어요. 대신에 펜을 들었죠. 양반전 같은 소설을 쓰면서 니네 양반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잖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좀 삐딱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백타파라는 걸 만들었는데 신분 같은 거 상관없이 누구한테든 배울 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분의 괴짜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술 낚시라는 건데요. 들어보세요. 술은 너무 마시고 싶은데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서 척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집에 초대해요. 그리고는 아내한테 여보, 귀한 손님 오셨으니 술상 좀 내오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을 손님 것까지 자기가 홀랑 다 마셔버렸대요.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사회 비판도 하고 좀 자유롭게 살던 이 사람 인생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시 청나라 제국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44이었는데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에 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무슨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간 게 아니에요. 사절단 대표였던 친척형의 개인 손님 자격으로 그냥 따라간 거죠. 오히려 이 비공식적인 신분 덕분에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왔으니까 무려 5달이나 걸렸고요. 같이 간 사람만 해도 거의 3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 타고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왕복 2,400km, 서울에서 부산을 거의 3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엄청난 경험이 박지원의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조선 사회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을 아주 혁명적인 생각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그 일기, 열하일기였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때 조선의 기본 생각은 북벌이었어요. 말 그대로 북쪽 오랑캐, 청나라를 치자 이거죠. 그런데 박지원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북학, 북쪽에서 배우자고요. 아니, 쳐부숴야 할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한테서 배우자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텅 빈 이념만 외칠 게 아니라 저들의 발전된 기술이나 실용적인 지식을 받아들이자는 거였으니까요. 그 생각의 뿌리에는 바로 실사구시가 있었어요. 한자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해요.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지원이 따랐던 실학의 핵심인데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실을 보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열하일기가 그냥 여행 일기장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서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은 당연히 조정의 눈 밖에 났죠. 감히 기득권에 도전하고 지배층을 비판해 그래서 금서가 되어버립니다. 정식으로 출판되지도 못하고 이 위대한 책을 읽고 싶었던 학자들이 몰래 손으로 베껴 쓰면서 비밀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지하의 고전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박지원의 생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조선을 여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어요.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 첫 번째,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북학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씨앗을 그의 손자인 박규수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할아버지의 그 실용적이고 열린 생각을요. 세 번째, 고위관리가 된 이 손자 박교수가 김옥균 같은 젊은 개혁가들을 제자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열하일기에서 출발한 그 생각의 불꽃이 몇 세대를 건너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에게로 활활 타오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지적 계보죠. 이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손자 박규수한테 누가 물었대요. 대체 세상의 중심이 어딥니까? 그러자 박규수가 지구본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중심이다. 와, 중국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정말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 아니겠어요? 모든 건 할아버지 박지원에게서 시작된 거죠. 연암 박지원의 이 용감한 생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 당연한 진실 중에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250년 전에 쓰인 어떤 여행기가 사실은 나라를 통째로 뒤바꾸려 했던 아주 비밀스러운 혁명의 계획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18세기 조선 사회를 향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주 담대한 제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후삼경자. 열하일기는 이렇게 정말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명나라가 멸망한 지 18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의 그림자만 쫓고 있는 조국, 조선의 현실을 첫 문장부터 그냥 콕 집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위대한 여정의 막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기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였는지부터 시작해서 당시 조선이 얼마나 낡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거고요. 또 박지원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들의 땅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리고 왜 그 엄청난 깨달음을 위험천만한 우화 속에 꼭꼭 숨겨야만 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50년 전의 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18세기 반항아의 일기, 열하일기를 한번 이해해보죠. 이 책은 1780년 학자 박지원이 청나라 황제의 칠순잔치에 가는 사절단을 따라가면서 쓴 기록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공식적인 외교 임무의 기록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열하일기는요, 그냥 여행기가 절대 아닙니다. 18세기 조선에 불어닥친 지적인 혁명, 바로 실학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명분 이런 거 말고 진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실학운동의 핵심 사상이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이 그렇게 맞서 싸우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두 번째 장, 시간에 갇혀버린 왕국, 조선의 이념적 감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왼쪽의 조선은 18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거의 유령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른쪽의 청나라는 어땠을까요? 역사상 가장 번영했다는 황금기, 이른바 강건성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영토는 계속 넓어지고 수레 같은 발전된 기술은 보는 사람마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조선의 눈에는 이 모든 게 그냥 대놈, 그러니까 오랑캐가 하는 짓일 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오랑캐에게서 얻은 교훈,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고정관념. 박지원의 이 여정은요, 그가 평생 진리라고 믿고 배워왔던 모든 것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를 보는 세 가지 종류의 시선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 가장 잘난 상급 선비는 볼 거 없어. 쟤들은 그냥 오랑캐야. 라고 딱 잘라 말하고요. 둘째, 중간쯤 가는 중급 선비는 그래도 저들의 장점은 한번 찾아보자 정도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스스로를 하급 선비라고 낮추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벽돌 한 장, 아니 심지어 똥 한 덩어리에서도 배울 것이다. 야, 이 말이야말로 실학정신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 아닐까요? 그의 이런 지적, 감정적 여정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지평선만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요동 벌판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 거대한 공간 앞에서 박지원은 정말 이상하고도 강력한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주했을 때 위대한 학자라면 보통 뭐랄까요? 아마 기품에 겨워 소리를 지르거나 멋들어진 시한수를 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박지원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통곡하기에 딱 좋은 장소로구나 였습니다.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좁디 좁은 엄마의 자궁을 벗어나서 드넓은 세상을 처음 마주하며 터트리는 첫 울음 같은 거였습니다. 넓고 편협한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한 한 지식인의 그 벅찬 해방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번째 장, 비밀병기로서의 이야기, 우화 속에 혁명을 숨기는 법입니다. 박지원은 자신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들을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당장 오랑캐의 앞잡이로 몰려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날카로운 풍자소설들을 일기장 곳곳에 숨겨서 검열의 칼날을 피하는 거였죠. 그 첫 번째 비밀병기가 바로 호질, 즉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칼날은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시 지배계층, 양반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존경받는 학자인 북곽 선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자기가 겉으로는 막 욕하던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걸 과부의 아들들한테 들키게 되고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그만 똥구덩이에 풍덩 빠져버려요. 한신이 거기서 기어 나왔는데 이번엔 떡하니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똥보다 더 더러운 놈아.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는 양반들의 이중성을 정말 통렬하게 꼬집은 거죠.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유명한 허생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대담한 국가전략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허생은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세 가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임금께서 직접 몸을 낮춰서 시골에 숨어있는 진짜 인재를 찾아가 등용하십시오. 둘째, 명나라 후손들과 우리 왕실을 결혼시켜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 양반 자제들을 청나라에 보내서 장사도 시키고 심지어 저들의 풍속인 변발까지 하게 해서라도 적의 강점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제안들은 전부 거절당하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실용주의에 입각한 박지원의 국가 경영 전략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50년 묵은 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낡은 교리보다 실용주의를 선택했던 박지원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은 동시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건 바로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박지원이 방문했던 바로 그곳 열하에서 청나라는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국경 근처에서 일부러 거대한 사냥 훈련을 펼치면서 군사력, 즉 하드파워를 과시했어요. 위협을 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몽골인들이 믿는 티베트 불교 사원을 아주 웅장하게 지어주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했습니다.
힘으로 누르면서도 문화로 달래는 이 영리한 스마트 파워 전력 덕분에 청나라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몽골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열하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발전은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가장 소중한 아이디어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낡은 이념 뒤에 숨는 것은 결국 정체되고 썩어가는 지름길이며 문화나 외교, 배움과 같은 소프트 파워는 총칼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박지원은 25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오랑캐의 것이라고 혹은 수준 낮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문만 활짝 연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오랑캐의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